금리 상단이 꺾이는 건 24년 상반기는 돼야 된다. 실질적으로 24년 말, 25년 초가 킹달러의 고점, 실제 경기 침체의 최저점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늘 책은 대한민국 금리와 환율의 미래편입니다. 박사님께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알리려고 이번에 이제 책을 쓰셨다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예, 딴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책들이 내년도에 23년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렇죠. 실제 경기 침체가 어떤 형태로 오는 건지, 금리 인상 기간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인상하고 나서 상단이 얼마 정도 지속이 되고, 또 그 상단에 지속했다가 다시 완화 기조는 언제 일어나고, 완화는 또 얼마만큼 되는지, 또 우리가 경기 침체의 가장 저점은 언제가 되는 건지, 또 경기 침체의 저점과 환율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환율의 고점은 도대체 어느 단계인지, 이런 구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어서요. 그래서 되게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앞으로 우리 금리 인상이 전체적인 흘러가는 흐름과 패턴, 전체적인 완화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야지만 정확하게 어떤 투자라든가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건지, 언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건지, 현재는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어서 제가 굉장히 답답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얘기죠. 바로 요즘부터 좀 들어보면 경기 침체는 일단 오는지랑 그다음에 경기 침체는 언제 오나요? 기존의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 지금같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는 자산이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금리가 인상되는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턴을. 기본적으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금리 인상을 14번을 했습니다. 그 14번 중에 11번이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1번의 경기 침체는 대부분 금리 인상은 17개월에서 3년간 진행이 되고요. 고점은 기본적으로 평균 8개월인데 기본적으로 최장 14개월까지 지속이 됩니다. 고점은. 그래서 인상도 되게 중요하지만 고점이 어느 단계에 이르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고점에 이른다고 해서 바로 금리 인하의 완화 기조로 접어드는 게 아니라 실제 인상이 우리가 보통 숙성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물가에 반영이 돼서 고용이라던가 실제 기업의 생산이 저하되면서 실제 물가가 하락되는 효과까지 나타나려면 경기 고점에서 상당 부분 지속이 되는데 역대의 한 14개월이 최근에 14개월 정도가 유지가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의 징후와 경기 침체가 오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완화하는 기조로 들어갑니다. 완화하는 기조도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패턴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인상기에 보통 17개월에서 3년, 그리고 고점에서 보통 한 1년 내외 유지가 되고 또 인하는 하면서 한 1년 정도가 걸리는데 실제 경기 침체의 저점은 고점이 계속 진행되면서 고점에 끝이거나 그 이후에 완화 기조로 접어들어서 수개월이 지났을 때가 경기 침체의 고점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 침체의 고점이 결국은 대부분이 글로벌 생산이 가장 저하되는 시점이고 그때가 통계적으로 킹달러의 고점이 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2004년부터 2005년간의 금리 인상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5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에서 5.25%까지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고점을 14개월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리가 유지가 되다가
끝에 되는 부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실제 자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하를 단행하면서 실제 모기지 사태가 더 악화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고점이 2009년 3월 6일 날 일어났습니다. 2009년 3월 6일 날 공교롭게도 그때가 글로벌 생산이 저점되는 시기와 굉장히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그 당시에 1,597원까지 2009년 3월 6일 날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년 동안 1%에서 5.25% 올리고 2006년부터 14개월 동안 2007년 8월까지 금리의 고점이 이르렀고 2007년 8월쯤서부터 경기 침체의 징후가 보니까 완화 기조에 와서 실제 서서히 완화를 하면서 수개월이 지나서 2008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고 자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침체가 심하게 왔죠. 그리고 실제 그게 글로벌 어떤 경기 침체랑 파급되면서 글로벌 산업이 저점이 되는 거 2009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가 킹달러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04년도에 일어난 금리 인상이 2009년도까지 여파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 효과로 인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거 2009년 하반기부터 살아났습니다. 그런 경기의 사이클이 손환 주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IMF 때의 예를 또 하나만 들을게요. IM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97년도에 IMF가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시작은 19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일어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4년 2월부터 95년 2월까지 1년간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때는 고점이 짧았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일어났는데 일어나고 나서 미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4번 중에 3번이 아무 문제 없이 연착륙했던 중에 한 번입니다. 그때 IMF 때 94년도에. 그래서 미국은 문제가 없었지만 95년도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니까 멕시코, 남미의 외환위기가 일어났고요. 그게 97년도까지 글로벌로 전파 효과로 실질적으로 경제 위기가 확산되면서 외환 부족 사태가 확산되면서 97년도에는 아시안 외환위기 또 한국, 동유럽, 러시아 모라토리엄까지 97년도로 연결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94년도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97년 12월 23일 날 환율이 1995원이 찍었습니다. 94년도에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환율의 고점은 2009년 12월 23일 1995년이 환율이 고점이었고 우리나라 생산이라던가 거의 글로벌 생산도 그 당시에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패턴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 미국이 얼마 전에 그 10월 달에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왔죠. 0.4%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해서 시장이 주식도 오르고 채권 가격 은 상승이 돼 채권 금리는 떨어지면서 상당히 시장 환율도 떨어지고요. 상당히 시장이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국의 IB라던가 투자은행들이 내년 2월이면 고점이 되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0.4%씩 계속 인하를 해서 기본적으로 인하를 된다면 9월 달에 FOMC에서 점도표상에서 예상되는 최고 기준금리의 상단을 지금 아직 고치진 않았지만 5% 미만 4.6% 정도로 봤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5% 미만으로 가려면 0.4%까지만 해도 월 평균 아무 이상 없이 큰 폭으로 계속 0.4%로 하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6개월에서 7개월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1, 2월이 아니라 2, 3월이 아니라 5, 6월 달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 4, 5월 달, 5월, 6월 그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만약에 굉장히 좋아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공급망도 해결이 돼서 어느 정도 5, 6월 달에 금리 인상 상당히 찍는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1년 정도는 충분히 숙성 기간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경기 침체가 완연하게 드러나면 완화 기조로 이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그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어려운 시기는 고점이 유지되는 하반기거나 완화 기조로 가서 수개월 있다가 그때가 글로벌 생산이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24년 한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 정도 돼야지 실질적으로 글로벌 생산이 저점이 되고 완화 기조가 어느 정도 접어들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계 중에 우리가 많이 예상하는 지표가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지금까지 11번의 금리 인상 중에 평균을 냈더니 30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30개월이 언제냐면 우리가 올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24년 7월입니다. 24년 7월에 경기 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완화 기조로 가기 때문에 30개월 평균으로 잡으면 24년 말에 완화 기조로 접어들어서 수개월이기 때문에 24년 말이 글로벌 생산이 저점이 되는 환율의 킹달러의 고점이 되는 시기이고요. 그거 말고 또 하나 경제 지표 중에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개월물과 10년물 금리 역전은 거의 100% 예측력이 있고요. 2년물과 10년물의 그 금리 역전은 거의 한 80% 예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년물, 10년물, 3개월물, 10년물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고 나서 1년에서 1.5년 있다가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는데 그 역전이 있고 난 다음에 1년 뒤쯤에 1년에서 1.5년. 근데 이제 우리가 2년물에서 10년물이 본격적으로 역전이 일어나는 게 금년 7월이었습니다. 금년 7월이었으니까 불과 3달 전이었죠. 7월에 일어나면 보통 2년물, 10년물은 17개월, 평균 17개월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역으로 계산해보면 24년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물과 10년물의 역전은 10월 달에 지난달부터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걸로 환산하면 그거는 평균 14개월이거든요. 그것도 1월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측이 대부분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24년 1월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결국은 아까 평균 30개월로 계산을 하든 지금 10년물에 대한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계산하든 실제 경기 침체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금리 상단이 꺾이는 건 24년 상반기는 돼야 된다. 24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의 완화 기조로 들어가고 그때부터 실제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수개월에 글로벌 생산이 또 저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완숙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실물 경제에 반영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4년 말, 25년 초가 킹달러의 고점, 실제 경기 침체의 아주 최저점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전체적인 통계나 흐름 이런 거를 아셔야지만 정확한 예측력을 갖고 있고 본인들의 자산이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식 변동성과 환율 변동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의 전체 대세 흐름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환율의 변동성도 높아지고요. 주식도 베어맥 마켓 랠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적절하게 생각하시고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유리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가 이미 왔거나 아니면 2023년 상반기에 굉장히 세게 온다는 얘기가 많은데 진짜 강한 거는 2024년이다라는 건가요? 네. 2023년은 경기 침체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일 테니까 계속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의미이신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만에 하나라도 예를 들면 갑자기 자산이라던가 이런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2008년도부터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시스템 위기가 온다고 하면 그 위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침체의 폭이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거시경제 동향을 예의주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미 장단기 이제 국채금리 10년물, 2년물, 뭐 10년물, 3개월물 이제 역전 현상이 있은 뒤 1년에서 1.5개월 뒤에는 항상 이제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건데 이 역전 현상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일단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물은 시중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물. 예를 들면 1년 미만의 단기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를 쫓아가서 인상될 수밖에 없는데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시중금리, 기준금리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경제의 펀더멘탈이라던가 주식 향후의 어떤 미래 동향이라던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폭이 그만큼 높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이라던가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사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됩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주식 금리도 상황마다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채권 금리가 올라갑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의미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쭉 진행이 돼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시점이 오면 지금 온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오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직도 안 왔다는 얘기거든요. 오게 되면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내려갑니다. 확실하게 경기 침체가 왔다고 보면 뭐 요즘 며칠 사이에 약간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내려가는 게 확연해지면 그때는 경기 침체를 확실하게 예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견이 되면 안전자산 선호로 채권을 찾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내려가고 채권 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가다가 고점에 금리 인상의 고점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 부분 금리 인상 고점이 끝나는 시점에 완화기죠.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다시 채권 금리가 내려갑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채권에서 빼서 이제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 10년물을 보면 굉장히 이 흐름을 보시면 경기를 돌아가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2023년에 뭐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희망 섞인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종종 CPI가 좀 떨어졌으니까 하시던데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네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확률상으로는 굉장히 약하다. 확률상 지금까지 그렇게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해 3월부터 인상을 했거든요. 3월부터 인상해서 불과 내년 돼봤자 2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완화 기조로 돌아선 적은 없습니다. 지금 역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또 하나 지표를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준금리가 현재 4%잖아요. 4%인데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에서 소비자 물가를 빼면 3.7%입니다. 마이너스 3.7%입니다. 아직도 물가가 3.7%가 더 많이 올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충분히 내려가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실질금리가 더 높이 될 때까지 인상을 했지 그 밑에서 인상을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14번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실질금리 밑에서 인상을 멈추고 완화로 기준으로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갔다가 다시 금리와 환율에 대해 여쭤보면 그럼 이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은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금리를 미국이 인상을 하게 되면 인상 효과가 크게 시중금리에 일단 영향을 주잖아요. 지금도 보면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서 주택 모기지나 신용대출이 또 하나 자산시장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또한 다음에 발생되는 게 신용경색, 신용 스프레드 문제가 생겨서 얼마 전에 보면 회사채 발행도 잘 안 되고 그게 결국 신용경색이 온 거거든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도 신용경색이 일부 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그 작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에서 사람들 심리 속에 있는 향후 물가가 오를 거라는 심리를 낮추는 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에서. 그래서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들 또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를 올리면 돈은 수익률을 쫓아서 금리가 높은 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금리가 높으면. 그러니까 환율에 영향을 주는데 자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역자산 효과라고 그래서 자산 가격이 꺼질 수밖에 없는데 자산 시장은 어떤 식으로 파급이 되냐 하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주식 시장은 영향을 좀 더 빨리 받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금리 인상 이후에 주식 시장이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미국의 완화 기조에 의해서 상승 기조에 이렇게 연말 크리스마스 랠리를 전후해서 또 중간 선거 전후해가지고 실제 상당 부분 이렇게 주식 시장이 좋아졌는 그런 패턴을 따랐는데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이랑 틀려서
좀 늦게 나타납니다. 시장에 영향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 한 템포 늦어서 지금 서서히 늦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사실은 중요한 거는 상단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직전까지 계속 등락을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정 부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대세는 물론 하락이지만. 네. 그래서 그런 추세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나는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내 느낌으로서 나는 성장주나 뭐 테크주 위주로 하겠다. 이런 것도 좋지만 항상 뭐 전문가들 얘기하시는 대로 뭐 경기 방어주라던가 이런 쪽에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번에 베어마켓 랠리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산타 랠리까지 기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2023년의 증시를 여전히 좀 안 좋게 보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네, 대세는 어차피 하락입니다. 다만 이제 주식 시장은 약간 틀린 게 뭐냐면 경기 침체에 들어서면 확인이 되면 주식 시장이 올라갑니다. 확인이 되면 올라선다는 거는 아까 이제 박사님이 2024년에 경기 침체가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주식 시장이 상당 부분 올라갈 거로 보여지고요. 네. 그 이전까지는 좀 조심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023년 하반기는 몰라도 상반기에는 그리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를 막 추천하고 그러시지는 않겠네요. 뭐 개중에 나름대로 적절한 포트폴리오 조성해서 나름대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관이 아닌 이상 개인이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하시기에는 굉장히 제한이죠. 그래서 개인이 제일 중요하신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되든 부동산이 되든 경기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이해해서 어느 시점에 투자에 들어가는 건지 그래야지만 정말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잠시 랠리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번 기회에 모든 걸 걸겠다 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시고요. 항상 적절하게 거시경제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항상 흐름을 보시고 또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완화돼서 상단에서 계속 유지하더라도 뭐 떨어지는 단계에서 경기가 다시 안정이 돼서 성장 기조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시스템 리스크 위기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이 갑자기 붕괴된다던가 이런 시스템 리스크, 금융 시스템의 붕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더더욱 깊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럴 때를 항상 예의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방금 전에 경기 흐름 얘기해 주셔서 투자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말씀하신 데 경기 순환 사이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일 텐데 그럼 지금은 일단 정확히 어디쯤 와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전체 긴축 사이클 중에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 별로 안 왔다는 거네요? 네. 아직 갈 길이 훨씬 더 네. 24년 말까지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25년 초까지.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2023년에 또 굉장히 또 안 좋게 보시겠네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거는 저는 뭐 본인 판단에 의해서 하다고 하시고 저는 통계만 얘기하고 저는 개인적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통계에 기반으로 해서 제가 드리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 시장 어쨌든 이제 조금 선행하니까 아까 전에 이제 2023년 뭐 하반기 3분기인지 4분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시작해도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럼 부동산 투자는 좀 언제부터 이건 좀 약간 주식보다는 후행이잖아요. 부동산 산업은 굉장히 역동적인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항상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금융산업입니다. 어느 산업보다도 더 역동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산업은 경기에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바로 올라와서 가격이 내려가서 조정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조정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기까지 시간 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쭉 올라가는 거고 또 금융산업도 이렇게 결합이 돼서 수익률을 쫓아가서 더 많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 적용이 안 되는 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있고 하락 기간은 또 특징이 뭐냐 하면 상당 부분 올라갈 때는 불과 1, 2년 사이에 급격하게 올라가지만 내려가는 기간은 길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끝까지 다 그러니까 완화 기조 접어들어서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서 고용이 늘고 생산이 늘고 소비가 늘고 경기가 살아나기 전까지
절대 상승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 살아나면 또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의 효과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산 효과에 보통 금융 불균형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 위험한 차입 투자를 통해서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 산업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도 가계부채 문제가 이렇게 대두된 이유가 1,800조 규모로 금융 불균형이 극도로 심화된 결과들입니다. 예. 지금 가계부채 얘기해 주셔서 그럼 한국의 지금 가계부채는 좀 어떤 상황일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금리 인하기에 경기 상승기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실제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코인까지 다 이렇게 상승하면서 그중에 부동산이 핵심 역할을 했었고요. 또 1,800조 규모 중에 대부분이 주담대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거고 또 거기에 개인 사업자 대출까지 포함하면 한 2,100조 정도 되는 걸로 되는 상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징이 또 하나 변동금리 비율이 주담대 중에 한 70%입니다. 그래도 캐나다나 호주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캐나다는 뭐 90%가 넘더라고요. 거기는 그나마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가 비율이 70%인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경기 인하와 또 상단이 유지되고 이렇게 물가가 구체적으로 내려가서 안정화되기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의 중심이 가계부채가 작용이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시경제를 보셔야 되고 또 부동산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를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 입장에서 보면 현재 갖고 있는 금리를 안심 전환 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고정금리, 낮은 고정금리를 통해서 전환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시고 부채도 좀 줄이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같이 병행하셔야 됩니다.